이 부분들을 자가보유 비율 90%까지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주택가격 안 올라갑니다. 개발이 될 지역과 개발이 안 될 지역들이 전혀 천지 차이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되는 빌라 시장에 분명히 기회는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말리의 이충민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주택에 대한 공급 부족을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기간 단축이나 여러 가지 혜택, 노후도 요건 완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개발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아파트 이런 재개발,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 대책과 수요자 대책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은 비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아파트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빌라가 되겠죠. 어떤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규제 완화는 왜 이루어지고 앞으로의 미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에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작년에는 정말 많은 이제 그 부동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공급 대책, 수요 대책, 금융 대책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또 세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4년도에 개정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1월 16일 날 발표를 했고요. 이 내용과 또 얼마 전에 실행이 되는 2월 7일 날부터 실행이 되는 이런 모습을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단순합니다. 원래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주택임대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초창기에는 자, 주택임대사업자를 오히려 더 활성화를 시켰죠. 왜냐하면 음지에 있는 임대인들을 양지로 끌어들여서, 양지로 끌어들이는 건 뭡니까? 투명한 세금을 걷겠다라는 얘기였죠. 그러면서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 이상으로 세금이 더 많이 거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하지만 부작용이 굉장히 컸죠. 부작용이 컸는데 그게 어떤 부작용이냐면 막 300채 아니면은 3000채, 4000채를 매입하는 무자본 갭 투자 이런 것들을 너무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기 말에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를 하고 더 이상 안 받아주고 기존에 있던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혜택 또한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혜택을 아예 폐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굉장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 뒤로 거래가 이제 2019년도에 전세 사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 투기꾼 프레임을 씌우면서 징벌적 과세를 했죠. 조정대상 구역은 취득세가 3주택은 12%, 최고 12%까지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하다 보니까 비아파트에 대한 매수가 뚝 끊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도 줄어들고, 그래서 단기 6년이 부활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건설형 주택임대사업자가 있고, 또 건설임대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매입임대사업자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기간이 6년이고, 공시가격이 6억과 4억, 그리고 비수도권은 2억으로 한정돼 있다라는 모습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주택 공급에 활성화를 지원해준다. 이런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좀 지원해주겠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왜 계속 나올까요?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사면은 취득세, 이제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키고, 또 60제곱미터 또 공시지가 6억 하면은 분양받으면 이건 무주택으로 간주해서 청약하는데 이제 유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고, 이런 대책들, 주택임대사업자 6년 동안 단기 임대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또 혜택을 주고, 종부세 배제 합산을 주고,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는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공급이 되다가는 정말 부동산 가격이 큰일 날 수가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공급을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킨다.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려면 이런 유주택자들을 규제하는 부분도 조금은 필요하지만, 사실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지금 자가보유 비율이 60%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 자가보유 비율, 특히 서울 수도권의 자가보유 비율은 50%가 조금 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자가보유 비율 90%까지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주택가격 안 올라갑니다.
왜냐면 내가 살 집이 있는데 사는 사람들이 자꾸 임대를 얻으려고 하고 집을 안 살려고 하니까 주택가격이 계속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매입을 해서 임대를 놓고 임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면 더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활성화돼야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이 잡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모습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B아파트에 대한 거, B아파트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 제가 빌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자, 이게 왜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냐? 지금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 엄청나죠. 전세 사기. 지금 뭐 신종도 전세 사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방송에서도 뭐 유튜브 컨텐츠 찍는데 뭐 일반 이제 여행 컨텐츠 찍는 사람들도 아니면은 뭐 이제 일상생활 컨텐츠 찍는 분들도 집을 얻는데 절대 전세는 대놓고 뭐 빌라는 전세 때문에 월세 아니면 매매 이런 식의 형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이제 전세 사기의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피해자들이 양성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꺼려하게 되니까 이제 매입이나 아니면 전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공시가격이 150%였는데 전세가의 인정 공시가격이 150%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제 126%로 하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집주인들이 3천만 원, 5천만 원을 임차인들이 바뀌면서 또 내줘야 되는 거. 물론 한 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버티겠지만 이게 만약에 5개, 10개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이 공시가격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공시가격 하향 조정 때문에 오히려 파산하는 형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12%까지 내린다라는 이런 얘기, 이런 이슈와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더욱더 이 매입하는 매수자 수요들은 점점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자,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공급도 줄어들죠. 자, 근데 전세 사기 이슈와 126% 이런 부분들이 이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입니다. 취득세 12%. 거의 뭐 차라리 취득세 12%할 거면 사지 말라고 그냥 규제를 아예 딱 때려버리는 게 맞습니다. 징벌적 과세라는 것은 그렇다고 그게 떨어지면은 누가 보상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벌적 과세라는 것은 다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너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집값을 올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다주택을 3주택을 산다라고 해서 이거를 비워놓고 집값을 우리가 중국처럼 올리진 않지 않습니까? 임대를 줍니다. 임대시장에 분명히 활성화를 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냥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벌금, 과태료의 의미로 너는 취득세를 그만큼 많이 내야 돼. 이런 프레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공시가격도 굉장히 이게 매매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공시가격도 당연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의 공급 역할을 하는 민간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아까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권 때 거의 뭐 3년, 4년 차 때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아예 폐지하거나 축소를 했습니다. 혜택을. 기존에 있던 임대사업자들도. 신규가 아니라.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정부를 믿고 사업자를 냈는데 이런 혜택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고 신규 사업자면 몰라도 이런 혜택을 축소하거나 혜택을 폐지하는 거를 소급 적용한다? 이거는 정말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 지금 B아파트 시장 어떻습니까? 오히려 일반 주거용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 내가 여기 가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아파트 전세로 가고 아파트 전세에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내가 아파트 소형을 사고 또 외곽에서 중심지로 들어오고 이런 주거 사다리 역할에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의 전초 기지였던 빌라 시장이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 지금 어떻습니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런 절차 간소화로 인해서 사업 기간을 빠르게 하고 사업성을 좀 더 뛰어나게
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신속통합기획구역 뭐 노후도라든가 이제 주민 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또 굉장히 우수한 혜택들인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용적률을 1100%까지 주는 최고 엄청난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사업성을 높여서 주민 동의호를 빨리 받아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진행을 하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 될 지역과 개발이 안 될 지역들이 전혀 천지 차이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 개발의 3대장, 재개발의 3대장 어딥니까? 한남뉴타운, 흑성뉴타운,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자, 거기 보시면요. 한남뉴타운이 지금 20억이 넘습니다. 빌라가. 집은 뭐 한 4-5평 있는 게 20억이 넘고요. 부가현뉴타운도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재개발이 되는 지역들은 빌라 가격이 웬만한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안 되는 지역, 전세 사기로 아주 골치 아팠던 지역들, 이런 데는 지금 뭐 3억에서 6억대라고 했는데 오래된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2, 3억대도 엄청 많습니다. 2, 3억대도. 그렇기 때문에 빌라 시장도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만 양극화 시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빌라 시장도 양극화는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장에서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당연히 피아파트가 활성화가 돼서 아파트가 될 것이고 이런 재개발 지역이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고 아파트 양극화로 인해서 강남 서초 송파나 메인 이런 지역, 상급지, 최상급지 이런 지역, 중상급지 이런 지역들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20억이 넘어버리니까. 그럼 내가 이런 지역들을 선점해서 미리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희망은 있겠다. 이런 분위기. 자, 자꾸 이런 내용을 유튜브 찍는다라고 해가지고 뭐 부동산 가격을 올리냐 너나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시장을 한번 보시면 분위기가 어떤지 금방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나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야. 부동산으로 이제 돈 벌기는 끝났어 라고 하면은 하락론자들 유튜브만 보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에 하락론자들만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쪽으로 점점 더 빠져들죠. 자, 하지만 상승론자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하면 틈새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틈새를 찾아서 유튜브를 콘텐츠를 시청하게 되면 또 알고리즘에 상승으로 계속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하락론자건 상승론자건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양쪽을 다 좀 넓게 시야를 보는 게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노력해서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의 자세는 어떠냐? 자, 우리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 돈은 아름다운 꽃이죠. 자, 그러면은 물론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지만 돈을 재테크 수단으로 벌긴 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구역, 모아타운. 다 좋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가는 데만 가고 신속통합기획도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너무 많은 이렇게 공을 들이면서 만들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말 예전부터 뭐 이제 한강 유턴 프로젝트라든가 르네상스 개발이라든가 성수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 뭐 이런 것들 이런 개발을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도 신속통합기획구역 뭐 이제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역세권 재개발 사업, 역세권 복합 도심복합 개발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더블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역들 노후도가 있는 지역들 역세권이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 잠깐 읽어드릴게요. 성장 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노후도도 이제 필요 없답니다. 근데 이게 노후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축주택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사업성이 나오면 동의율은 빨리 받겠다. 왜냐면 신축주택 이제 노후도가 신축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 소유자들은 거의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투자자 비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동의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역들 성장 거점형은 노후도 상관없이 개발을 하겠다. 이 지역의 조건은요.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과 부도심 지역의 생활권 중심 지역, 대중교통 결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역세권, 여기 더블 역세권 이상 최소, 그 다음에 500m 이내 지역들을 육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뭐 개발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도심권 개발이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역세권 시프트 사업,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사업, 신속통합기획구역,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모아타운 사업, 뭐 이런 그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도심복합 개발 사업,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법이 생겨서 2월 7일부터 이제 얼마 전부터 실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은 어디가 될 것 같냐? 그러면요. 도심과 부도심. 자, 도심은 지금 3개로 나뉘죠. 광화문, 그 다음에 강남, 여의도 이렇게 3도심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도심은 7개의 부도심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7개의 부도심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자, 보시면 청량리, 왕십리, 뭐 상암수색, 마고, 가산, 뭐 이런 지역들, 잠실, 그 다음에 상계, 이런 지역들로 나눠지고 있는데, 자, 이런 지역들의 더블 역세권 이상이라고 했으면 역세권이 여기 많으면 좋겠죠. 교차역이 많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이제 근데 이게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노후도의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하는 거면은 노후도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노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지역은 재개발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고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사실 초보자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나 주택 접도율, 과소필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가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은 플랫폼으로 좀 활용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런 지역들은 노후도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만 양극화가 있는 게 아니다. 비아파트의 대표로 하는 빌라 다세대는 양극화가 더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되는 빌라 시장에 분명히 기회는 있을 겁니다. 기회는 있을 거고요. 정부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떤 거를 컨텐츠로 할 거냐면, 자,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개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야당이 될지 여당이 될지 이런 불안정 속에서 이런 불안정 속에서 안전한 투자처가 과연 있을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윤석열 정권 때에 못했던 거,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에 꼭 해야 되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못했던 거가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고요. 여기서 끝나면은 다음에는 야당이건 여당이건 누가 잡아도 어떤 정권이 잡아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거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책적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서 이제 자기 자산을 좀 증식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챙겨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 혜택을 주는 입지를 좀 체크를 해라. 물론 정부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구청, 이제 자치구 이런 데에서 좀 많은 혜택을 주는 데는 당연히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입지 선정. 자, 예전에는 개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입지가 좋으면 굉장히 좀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뚜렷하게 양극화는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양극화 얘기가 나오는데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양극화 2,600만 명, 5,200만 명 중에 2,600만 명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 950만 명 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서울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진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도심과 부도심을 좀 눈여겨봐라. 그리고 더블 역세권 이상의 다중 역세권 중심의 입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을 때 이런 앞으로의 이제 이런
주택 공급의 활성화 대책으로 어느 정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공급을 늘려서 안정된 공급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내려가는, 좀 점차적으로 낮추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재개발을 해가지고 분명히 다 이제 가격이 올려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역발상적으로 좀 전환을 반대로 생각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을 좀 넓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빌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양극화되는 시장이 있고 왜 혜택을 정부에서 주는지, 이 공급 활성화 대책을 왜 내놓는지, 그리고 앞으로 공급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봤는데 제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뭐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 재개발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문의 주시면요, 상담을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방문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면 제 얼굴을 뭐 직접 보고 싶다,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직접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부동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